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29일이네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아침에 잠깐 다른 일 보고 오후에 들어와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딱 봤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뭐 다른 여러 안타까운 소식도 많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 또 한 분이 그 2학년 6반 아버지 같아요. 2학년 6반의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은데 극단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어디 뭐 그런 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게 그 이상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조국 사태 촉발한 가족 비리 수사, 그러니까 영장을 못 치고 끝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건 세 가지죠. 가족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된, 그 다음에 울산에 있었던 그 김기현 관련된. 근데 가장 시작은 어쨌든 그 표창장 위조부터 시작한, 결국은 뭐라고 해도 실제로는 건진 게 없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수사를 했어도 솔직히 말하면 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기소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글쎄요. 증거 없음. 물론 정의흠 교수 관련된 뭐 주가 조작 이런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수사를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할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이 정치를 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특수부 검사들이 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했을 때 그 남용인 것을 누가 판단하며 그 남용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법무부에서 그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법무부가 검찰청에 장악돼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권의 무리한 남용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수사함으로써 끝내는 뜻을 이룬 거잖아요. 이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대통령도 못하는 상황. 결국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국민의힘으로 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헌법을 바꾸고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를 하고 또 법을 바꿔서 대등한 수사기관 몇 개를 둠으로써 수사기관들이 견제하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남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찢어야죠. 검찰의 지금 막강한 검찰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공수처 법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됐죠? 사실 이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쯤에 금태섭 의원의 안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원론적으로. 즉 말하자면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거, 그리고 기소하는 검사들이 정무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지방검사처럼 선출직으로 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수사국 같은 즉 지금의 검찰과 분리된, 그리고 경찰, 수사경찰과 합쳐지지만은 그것도 역시 좀 힘이 약화된,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검찰에 의한 독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사 또는 판사, 특히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공수처라는 것이, 그것이 한시적이든 어쨌든 제한적이든 혹은 누가 얘기하든 옥상옥이 되든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에서 금태섭 의원의 안처럼 바로 수사기소 분리되는 걸로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태섭 의원의 안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금태섭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권 내의 검사 출신들, 그리고 야권 내의 검사 출신들, 그리고 특히 바른미래당 아니면 민주평화당 같은 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딴주 걸기 아니냐, 딴지 걸기 아니냐. 즉,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어떤 과도적인 측면에서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헌법을 바꿀 때, 헌법을 개정해야 될 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그리고 법을 바꾸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중간, 그러니까 즉 수사권의 다변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제 패트랙 올라가고 공수처가 되면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냥 안 될 줄 알고 그냥 국회에서 해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조항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어요. 시비를 거는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매우 무례하고 상당히 일종의 건방진 형태죠. 입법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국민의 입법권은 헌법의 상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부분은 그들이 싸우건 말건, 그들이 멱살잡이하건 말건, 그거는 검찰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벌어져서 거기서 입법이 된 사항은 행정부의 한 외청 따위는 그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어디 건방지게 법무부의 외청에서 입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까? 의견을 내는 걸로 끝나야지. 그것도 의견도 이전에 많이 냈던 부분인 거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이 대노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청장 정도 정부의 외청장이 대노한 것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검찰총장이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사를 수사해서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전환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아무도 이문정 검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문정 검사, 그 사람 부장검사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정 능력이 상실했다.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검찰 부패 수재 역량이 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해야 되지만 다른 쪽이 하는 거죠. 왜 자기 혼자 정의롭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그 정도로 아나무인 무소불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고위 관료,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걸려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은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두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범죄를 인지했으니 그 통보한다는 것이 사건을 뺏는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오해를 증폭시키는 거죠, 검찰들이. 그리고 검찰 출신 그 국회의원 놈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놈들이 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죠, 정확히는. 자, 수사를 여러 가지 경찰도 수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고위 권력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통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통보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뭉개는 거죠. 그럼 지금의 검찰의 얘기는 범죄 부패 수사를 하다가 이게 나타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면은 통지를 하고 수사는 계속하고 다만 이 수사가 거의 관련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쪽에 돼 있을 때 거기 공수처가 알아야 되죠. 알을 때 그때 이제 통보가 되면은 그때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검사와 관련된 거다, 판사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수사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걱정이 되면 통보를 했는데 통보했다는 것은 여기서 자체 수사한다는 거죠. 수사를 방해하고 그러면 여기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사건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안 하고 있더라. 그럼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라든가 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면 되는 거지. 범죄인지 공수처의 통보 조항 자체를 딴지를 거는 것은 매우 불손하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에는 검사 25명, 검찰은 2,000명이 넘어요. 검찰 수사관도 7,000명이 넘어요. 막강해요. 근데 공수처는 검찰 수사관,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관이 100명도 안 돼요. 100명이 넘을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은. 검찰에 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검찰에 비해 얼마나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조항 자체에 그렇게 문제되는 조항을 그러면 인지해서 통보했을 경우 통보는 범죄를 그 정보를 흘리거나 누설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수사 안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고 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통보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은 독소 조항이라고 딴지 거는 것은 검찰의 개혁 발목 잡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검사 출신 그 국회의원들이 부안해동 아니면 앞잡이가 돼서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거는 소위 이제 주승용 여기 말하는 김동철 등등 박주선 소위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잘 나갔던 검사 출신들이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군소야당이 된 상태에서 그럼 애초에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문제 제기를 더 하든가 아니면 그때 무춘연동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나는 이 안건에서 반대한다 라고 명확히 명시적으로 해서 합의문에 넣든가. 그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건은 지들이 받아먹고, 이제는 공수처법은 내가 반대하겠다 대놓고. 이건 기본적으로 도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특히 박주선 의원이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굳이 필요 없다. 왜?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상설특검이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검사의 비리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고 있어요, 박주선 의원. 저런 사람들이 사실은 개혁의 외피를 달고 있는, 사실은 사라져야 될 국회의원들이죠, 사실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저도 공수처가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 운영되면 곡상옥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의 어떤 임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수사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한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거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애초에 다 안 된다. 이거는 너무 후원무치한 거, 얼굴이 두꺼운 거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어쨌든 우리 정치를 이렇게 후퇴시킨 거는, 분명한 거는 지금 여러 요인도 있지만 참. 자, 나주의 어느 한 하천에서 차량이 발견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 하천 속인데, 하천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 그래도 좀 큰 개울 같은데요. 물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다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다는 옆 사선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옆 수평으로 보니까. 근데 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고 드론을 띄워서 위를 보니까 뭐 이상한 그 차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죽여서 댐에 갖다 넣는다, 아니면 바다에 갖다 넣는다,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접근성이 없어요. 댐이나 바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접근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주변에는 CCTV나 아니면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제일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저수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저수지도 접근로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근데 차를 갖다 쳐박아 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폭이 한 10몇 미터 정도 되는, 10미터 안쪽 되는 작은 지천 같은 거죠. 근데 그 지천이 사람들이 없는 저 구석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길은 흔히 신장로 같은, 아니면 농로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둘이나 왔다 갔다 할까? 특히 뭐 겨울녘이나 이런 때, 아니면 초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차 몰고 거기를 쑥 가서, 거기는 이제 접근로가 가능한 것은 경운기나 이런 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농사용으로. 그럼 거기에 쑥 들어가서 쏙 빠뜨린 다음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웬만하면 거기는 사실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수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이 범인은 상당히 영리한 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능적이고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차량이 89년식 프라이드니까, 89년식이에요.
10년 이상 잠겨져 있었고, 실제로 이 소유자는 98년에 실종됐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89년식이고 이 소유자가 98년에 실종됐으니까 한 10년 타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든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자살을 했다. 근데 생각하면 자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시체가, 이 유골이 차량 뒷좌석에 발견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앞좌석에 있어갖고 자살을 하려고 뭐 약을 먹고 뭐 한다. 그러면 차를 운전해갖고 어디 툭 빠졌다. 그럼 앞자리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골이 차 뒷좌석에 있어요. 그러면은 뒷좌석에 이 시신이 있었고 차는 그럼 어떻게 움직입니까? 누군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타살이죠.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98년도쯤에 이 사람 주변에 여러 가지 원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범죄 관련된 걸 찾아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왜냐하면 98년 아니다 98년도니까 이거는 그때 죽었다면 공소시효는 이거 끝났을 수 있겠네요. 20년 된 거니까 아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람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유골이도 돌려줘야죠. 조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시신을 유기하는 게 뭐 방법일. 근데 이때는 가능했던 건 CCTV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어려운 거는 그런 거죠. CCTV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시에는 98년도라고 하면은 CCTV가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살인했을 가능성이 높죠. 한번 지켜보시죠, 이견은. 사이버 범죄가 범죄 결의안이라는 게 유엔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이런 데에서 북한도 포함되지만 북한은 뭐 이걸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근데 러시아, 중국 같은 데서는 물론 차단을 하지만 중국 같은 데서 홍콩 뭐 인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 이렇게 쭉 하면 이건 사이버 범죄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자국 정부를 공격하는 반국가적인 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혐오 범죄,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경우, 표현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별도로 하고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를 넓힐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걸 마련되기 전에 러시아, 중국, 북한 애들이 선수를 친 거죠. 유엔에서 숫자의 힘으로.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정당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 헤이트 스피치, 증오 범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보면은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봐야 돼요. 자, 어제 그저께 초등학생 여자애가 10살이 넘었어요. 14살은 안 됐고 다른 초등학생을
살해했죠. 흉기로 찔렀죠. 왜 찔렀느냐? 자기 가족과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녔다. 그래서 가봤더니 혈흔을 지우고 있었더라. 처음엔 모른다 거짓말을 했더라. 뭐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처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놔둬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소년 보호기관에 위탁 감호, 소년 심사분류원에 지금 가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몸은 성장 그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컸어요. 힘도 있어요. 칼을 쥐면 푹 찌르면 사람 죽일 만큼의 힘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해서 그게 범죄인 것도 알아요. 즉 엄청난 정보와 자극은 들어오는데 나이는 어리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데 법은 못 따라가고 그러면 이 애를 처벌해야 될 것이냐? 근데 처벌할 수는 없어요. 지금 법상으로. 그러면 처벌하도록 나이를 내려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리겠어요? 초등학생이니까 12살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이 규정, 소년법에 나이 규정은 없어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처벌을 강화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끔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고 해야 된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시대가 변했는데. 그 돈 아끼려다가 엉뚱한데 더 큰 피해가 온다. 심각하게 이런 저연령,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연구와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머지 오늘 이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데에서 하나마나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도 그냥 그 뭐라고 하나 공간을 메꿔야 되는 걸로 쓰는 기사들이 종류 있죠. 읽어볼게요. 사건 사고마다 부실 수사 키운 경찰, 인력 예산 등 기반부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경찰이 개판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 버닝썬 사태, 고의정 사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 막 얘기하고 있어요.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의 대책은 늘 그냥 헛바퀴만 돌고 있더라. 수사도 뭐 그냥 대충 뭐 이건 뭐 해는 둥 마는 둥 대발 방지 대책을 세웠지만은 똑같은 거 똑같이 갖다 붙이고 복붙. 이제 후반부에는 전문가 둘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나 경찰의 같은 이런 대책의 맹탕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도 이전에 인력 부족이나 예산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증폭된다.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책을 세워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인력과 예산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력과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 연구위원의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죠. 이건 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부실 수사 논란에 문제가 되는 건 초동 수사다. 그래서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대응 훈련이
내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정보를 빨리 전달해주고 사회적 인식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초등수사를 해야 되는데, 초등수사가 엉망인데, 그걸 해치기해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빨리 줘야 된다는 기자가 엉망으로 쓴 건지, 적어도 이 정도 학교의 교수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맥락이 없어요. 기자가 이 기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어쨌든. 그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말도,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견 맞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말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춘재 사건이 있었 3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죠? 그 이전에도 있었죠. 3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죠? 뭐죠?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맥락을 못 짚고 있어요.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찢는 맥락이란 것은 경찰 수뇌부나 지금의 주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복붙하는 거예요. 복사, 붙이기. 왜 인력이 부족해요? 왜 예산이 부족해요? 한국의 경찰이 11만, 12만이에요. 인구 한 명당 500명에서 600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아요. 전 인류 인구 비중으로도. 왜 그렇죠? 인력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경비경찰 아니면 쓸데없이 쓸데없는 데에 인력을 배치하고 정작 필요한 형사 수사 인력, 과학 수사 인력 아니면 지구대 인력에는 배치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들은 소위 말하는 고위급 경찰 간부들 복지에 쓰이고, 그걸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데 고위직 간부들 늘리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도 인력 부족하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방청 같은 본청 같은데 쓸모없는 그 왕무궁화 경무관 치안감 애들 그리고 총경급들 정리를 하고 업무에 맞는 조직으로의 전환. 저는 지금의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못 쓸 뿐이에요. 말하자면 정보과가 필요해요? 정보과 인력들 지구대 인력으로 돌리면 되고, 경비 인력들 왜 필요해요? 수사 파트, 형사 파트로 돌리고, 지금 있는 과학수사 쪽이라든가 이런 사이버 공간 쪽에서는 그쪽으로 돌리고, 띄워 돌리고, 그 사람들한테 독자적인 형태의 승진 티원하든가 수당 체계 갖다 주고, 이거를 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법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 충분히 경찰들이 수뇌부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지들 자리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 늘 수사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검찰들에 비해서 수사 역량이 현격히 떨어져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끄러운 거죠. 어쨌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적도 못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같은 밥그릇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찰행정학과 교수들 어디 밥그릇을 먹고 있겠습니까? 저도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했지만 행정원의 연구위원들 다
같은 밥그릇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같은 밥그릇 먹는 사람 하나 다시 얘기를 하죠. 한겨레에서 화요판, 어제판으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30년 전 그날 화성, 누가 왜 국가수 감정서를 조작했나?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토요판 커버 스토리예요. 화성 사건. 국가수 증거 조작의 재구성. 근데 사실 이 상당히 잘 쓴 기사 중에 하나지만 팩트가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이 여럿 있고 문제를 제대로 지적 못했다고 봐요. 본질적으로 왜 국가수에서 이걸 조작했는가, 그리고 이 해결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 물론 이것은 또 후속 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함량이 미달되는 기사죠. 좋은 기사이긴 기사지만 어쨌든 뭐 당시에 국가수에 감정하는 사람이 조작을 한 건 맞다. 왜 그랬는가? 뭐 여러 가지 당시에 무슨 중간에 있는 이 수사 간부가 무엇인가를 한 것 같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수에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랬던 국가수에 나왔던 전 직원, 그러니까 과거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0년대만 해도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다. 샘플이 올 때 누구의 것이냐 개인 식별의 문제가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개인 식별의 문제를 못하면 욕을 먹지만 당시는 어쨌든 수사 기법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는 개인 식별의 문제는 지문으로 다 하는 거고, 나머지 검사로 개인 식별한다, 그거는 이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 80년대 국가에서 근무한 기혁씨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는 개인 식별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거짓말 수준의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국가수의 전 직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건요, 당시에 개인 식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혈액형 판정법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8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때도 ABO식 혈액형 분석법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정교하게 할 것인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서울대병원에서 임상병리 일을 했을 때도 APO 타입 부분에서 오류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만큼 해야지 정밀하게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판정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기 기혁씨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판정법에 오류가 있으면은 그거를 감정을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왜 내줬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국민의 비판과 저의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실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당하게 감정서를 내줬냐 이 말이에요. 그 감정서 때문에 경찰들이 그 감정서를 믿고 그 감정서를 신뢰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가는 걸 알면서 내줬다는 건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국가수에 당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다녔다는 최근까지도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었어. 당시의 과학기술이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가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찰이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하게끔 해야지.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국가수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실제로는 사실 우리는 뭐 ABS 타입도 별로 뭐 식별도 못했어. 응? 떨어졌어. 그냥 엉망이었어. 그럼 왜 검증을 해요? 못한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감옥 가고 억울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도대체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ABS 타입도 그랬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처럼 지금 89년에 소위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이라는 걸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도입한 사람이 이화학 3실장, 3과실장 장한부 계시라고 해요. 이게 조작했다는 그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말렸다. 이건 국내 법의학 논문에도 없는 감정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한 거예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자기도 말렸다. 근거가 없지 않냐. 계속 연구하더라. 그런데 나갔어요. 그러면 이 얘기라는 그 국가수의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소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분명히 잘못된 건지를 알고 국가수의 도장이 꽝 찍혀서 나갔는데 그 나간 걸 나가서 그걸로 유죄받아서 유죄를 받아갖고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걸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게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리고 방관한 거잖아요. 국가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10월 동안. 잊어버린 거죠. 내 일 아니야. 제가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다. 평소에 데이터를 주물럭주물럭했다. 국가선에서도 혼자 우겼다. 데이터를 주물럭주물럭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이걸 주물럭주물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이게 잘못된 사람인 거죠. 왜? 주물럭주물럭하고 그 결과를 어쨌든 감정 썼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 딱 한 사람이다. 이 사람 딱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당신은 너를 말을 어떻게 믿어? 이건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하는 건데 안 밝혀지고 묻힌 게 얼마나 많아.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의 국가직 과장급은 대졸 출신이 3명이었다. 80년대 후반, 90년대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니까. 전문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이란 건 전공,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온, 정경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감정서를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은 언제까지 제대로 된 전공자가 감정서를 쓰기 시작했나? 그것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출 요작하는 감정서를 했다고 하면은 그 감정서를 이 사람이 결제해서 우리가 직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조국 사태 때 그 표창장 직인처럼.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내서 결제한 거는 지 맘대로 직인을 찍어서 올 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어요. 감정서 쓰면 위아래가 아무도 터치를 못한대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면
이하고 똑같이 이 사람이 썼던 그 많은 감정서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장씨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걸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 그 사람 위에 있던 사람 다 전수조사해야 되고, 그 사람 관련된 사람 다 전수를 조사. 사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국가수는 눈을 감고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 하나가. 이건 저 사람 하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문제가요. 어쨌든 조작의 과정은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목대로 가공됐어요. 감정서가. 그래서 국가수는 지금 30년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기사는 이거예요. 국가수 대협력 쪽 한 관계자는 무슨 뭐 대협력 쪽 무슨 실장도 아니고 뭐 대협력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국가수 같은데 대변인 하나가 없어요. 진짜 꼴값 떠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변인 하나가 없어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국민을 대해서. 당시 조작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입장이 없대요. 입장이 없어요.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라 생각해요. 나쁜 놈들이죠. 아니 뭘 지들이 공무원이고 사람 하나를 작사를 내놨으면은 그 감정서로 아니 공식적으로 뭐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강기훈 씨가 나왔어요. 유산대필 사건에. 국가수의 감정, 잘못된 감정 때문에 억울하게 유서 대필자를 올려갖고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국가수에선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죠? 국가수가 응답해야죠. 법원이 응답해야 된다? 법원이 한 다음에 한다?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니에요? 국가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는 대단히 과학적인 거라고 하고 도대체 국가수 당신의 감정인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하나도 공개를 안 해요. 응?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었다. 어떤 건 이렇게 했는데 그 무죄를 받았다. 그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과학수사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다. 과학수사도 아니었다. 제발 부끄러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수에서는. 그리고 30년 전 일이야. 지금은 잘해. 지금은 뭐 아유, 그때는 뭐 얘기하지 마. 그때는 그냥 어떤 한 이상한 놈이 한 거야. 얘기하지 마. 지금은 되게 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자 일요일날 오늘 너무 열을 냈나요? 제 말에 대해서 뭐 기분 상하거나 뭐 내 말이 틀렸다고 얼마든지 욕하세요. 뭐 나도 욕하는데 뭐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야. 저는 생각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회를 주는 그 역할로 만족입니다.